오늘 얘기할 꼭지는 크게 5꼭지입니다. 너무 많긴 한데 먼저 말씀드리면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좀 몇 가지 현상이라든가 몇 가지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좀 내용이 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지금 현 사회에서 알아야 될 어떤 현상들 또는 개념들 요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과연 불확실성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불교를 떠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불확실성 위기라는 게 그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불교는 괜찮은가? 제3자 입장에서 불교에 제가 몸을 닫고 어떤 그런 입장의 스님들 입장이 아니고 바깥 대중으로서의 그럼 불교는 이 상황이 뭐 이거 하지 않을까? 불교는 괜찮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본 내용을 가지고 첫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좀 많이 얘기 나옵니다만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현 우리 사회의 지금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뉴스든 뭐든 많이 합니다. 패러다임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이론적인 틀이라든가 개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단 뭐 자연스럽게 나오면 제 연령도 나오겠습니다만 요즘 학생들한테 그 농담한답시고 잘못 강의 시간에 하면 애들이 웃는 게 아니라 짜증을 냅니다. 그건 뭐냐면은 걔들이 그 시대 지금 이 시대 때 걔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하고 내가 과거에 그 나이 때 했던 그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때 우리가 살던 그 패러다임하고 지금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패러다임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그 패러다임 뭐냐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 지금 이 시대 때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이론적인 틀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없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변하면서 항상 새로 만들어진 것들은 발전을 하고 또 발전하다가 쇠퇴를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회에 안고 있는 모든 과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그 사회가 만들어진 기본 틀이 계속 바뀌어가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패러다임이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나 이념이나 이런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는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불교 유산의 가치라든가 이거를 동시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걸 같이 접하고 같이 공감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불교가 가진 유산의 가치와 기능, 역할 이런 것은 이 패러다임을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음으로써 과연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적지에 적합한 시간에 적절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회가 그렇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정법이나 포교나 이런 거 그 사회에 맞춰서 우리 포교의 패러다임도 바꿔본 적 있을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지 일단은 패러다임을 보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 위기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 불확실성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이 용어는 1977년도에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1977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니까 그 당시면 뭐 벌써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죠. 아마 여기 계신 스님들도 뭐 그 동시대 때 살아 계신 분들 아니면은 그 동시대 때 안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 불확실성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때 나올 때 불확실성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회가 주도하는 어떤 지도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도 원리가 사라졌을 때 이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라든가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을 77년도에 어떤 학자가 이걸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불안감과 우울을 심어줄 수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정도 뭐가 예측이 되면 그 예측되는 방향에 따라 몰아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장이 우리 저기 그 속세에서 가장이 생업 활동을 하면서 그 가장이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아온다 한 달에. 그러면 주부께서는 그 200만 원에 맞춰서 뭘 합니까? 생활 계획을 짜죠. 얼마나 저금하고 얼마나 쓰고. 그건 예측이 가능한 거지 200만 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되고 일용직을 다니게 됐어. 얼마를 벌어올지 몰라요. 비 올 때는 쉬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 수입에 대한 예측이 안 되는 이런 거. 그게 불확실한 거죠. 그럼 뭐가 안 됩니까? 생활의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 불확실성 그런 것이 닥칠 때는 왜 위험하고 왜 불안하고 하냐라고 하면 예측이 안 되는 불안과 예측이 안 되는 두려움이 자기를 잡고 있어서 그렇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대중들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포심이 만연이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그런 그 상황들이 조금 위협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추석 연휴 때 됐을 때 우리 그 응급진료실 이거 어떻게 될까? 뭐 그 나라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쪽에서는 이거 불안한 거죠. 이게 대중들의 공포심으로 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뭐로 되냐면 사회질병으로 됩니다. 사회질병. 사회병으로 돼. 전체 사회가 병이 들어버리는 사회질병화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이거는. 우리 사회가 병 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이 사회적 불안과 오늘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는데 극복은 해야죠. 그러면 불교는 대중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지는데 이 불교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은 가지고 있을까? 해법 갖고 계셔야죠. 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불교. 불교를 모든 종교는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 공공의 선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불교도 대중이 우울하다는데, 대중이 아프다는데, 그럼 대중을 위해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불교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해법이 있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불확실성 위기 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 또 한 가지를 또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이름입니다. 성장의 문화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성장의 문화가 뭘까? 성장의 문화라는 건 이럽니다. 어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제도가 진보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굉장히 사회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가 뭐가 만들어졌어요. 뭐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이 이제 쫙 퍼지니까 모두에 퍼지니까 그게 뭐로 자리를 잡았냐면 하나의 문화로, 사회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장의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불교가 굉장히 핫하다고 그래죠. 그 요즘에 언론의 말로 그 표현으로 아주 핫한 불교입니다. 자, 진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사찰 음식 건강해요. 오늘 제가 사찰 음식은 이따 사찰 음식, 명상 그 몇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사찰 음식도 연구하는데 그 중에서 사찰 음식의 환경적 가치를 무지하게 저는 따지는데 아까 저를 이렇게 독상을 차려주셨는데 어디 가서 요즘 사찰 가서 먹으면 남기진 않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십니다. 근데 아까는 너무 많아요. 짜장면, 짬뽕, 밥에 그래서 밥은 이렇게 건들지 않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먹고 가급적 덜어 먹고 했습니다. 사찰 밥상은 제가 밥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환경 가치를 담은 밥상이기 때문에 절대 남기지 말아야지. 또 집에서도 요즘 안 남깁니다.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먹을 만큼 먹는 거죠. 그게 왜냐면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찰 밥상 건강의 밥상이야.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사찰 밥상이라고 하는 사찰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찰에서 하는 그런 방식의 그것을 내가 먹었을 때 얼마나 건강해지겠어? 뭐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한번 불러주세요. 사찰 음식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따로 할게요. 그게 워낙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찰 음식이 굉장히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뭐 요즘에 비건 햄버거도 나오고 비건 만두도 나는데 뭐 좋은 일입니다. 그게 이제 사찰 음식이 밖으로 나와서 하나의 우리 생활의 식문화로 자리 잡게 됐어. 그러면 그때 사찰 음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장의 문화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찰 음식은 종교 테두리 안에서 있는 문화만이 아닌 바깥 사회에서도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 잡은 성장의 문화라고 얘기를 그런 게 성장의 문화입니다. 빨리 지금 생각하시려면 그러면 우리 사찰 불교에서 사찰 음식 또 뭐가 있을까요? 성장의 문화로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게 명상. 또 우리 9월달인가 10월달에 불교 대극 하죠. 저는 아마 좀 파란을 일으킬 거라 봅니다. 뭐 자세히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게 성장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보다도 불교가 요즘에 예를 봤을 때 몇 가지 불교 유산들이 우리 사회에 성장의 문화화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장의 문화라는 것이고 이 성장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회의 특정 사회 문제라든가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하나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제가 없어갖고 잠깐만 육식만 안 해도 비만이라든가 이 사회적 질병을 엄청나게 고칠 수, 그것뿐만이 아니고 육식만 안 해도 환경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무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지를 세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장의 문화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종교가 우리 불교 유산이 밖으로 나가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의 하나의 해법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불교의 유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성장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죠. 그 얘기에서 성장의 문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제가 잊어먹고 반대편 걸. 이번에는 한 가지 사회적 자본이라는 얘기. 아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얘기 잠깐 했습니다. 종교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자본입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천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 자본의 의미는 뭐냐면 개인, 또 개인과 어떤 집단, 또는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집단적 네트워크, 그걸 통한 어떤 신뢰, 믿음, 그런 걸 가짐으로써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사회 문제를 개선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킬 때 그 요소는 뭐냐면 사회적 자본 기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대표적인 게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건 뭡니까?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사람들한테 안정을 주는 종교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기능이 사회적 자본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종교적 의미의 사회적 자본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잠시 예를 든 사찰 음식이나 불교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우울증을, 우리 사회의 사회적 상처를 치유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사회적 자본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의 범위는 불교의 사회적 자본의 영역은 타 종교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걸 사회적 자본의 의미는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가서는 사회를 통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인데 종교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가졌다. 그 중에서 불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사회적 자본의 규모는 더 크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 한 가지. 지역 발전의 과정. 불교하고 지역 발전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종교의 의미를 가지고 이 사회 대중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지. 우리가 지역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불교는 저런 거 관계가 없는데?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어떤 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지역 발전의 가장 시작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부터 시작되냐면 인구로부터 시작됩니다. 출발점은 인구의 이동과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뭡니까? 힘이 커지는 거예요. 수원, 저는 원주에서 왔습니다. 수원의 인구가 몇 분인가요? 우리 인구수가?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응? 100만 넘어가지 않나요? 넘죠? 원주 35만입니다. 제가 원주에 간 게 2000년 8월에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맥도날드가 없었습니다. 지금 맥도날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롯데 시네마가 없었습니다. 극장을 보러 가면 옛날 90그 극장에 가면 바닥에 쥐가 다닙니다. 옛날 그 극장. 지금은 롯데 시네마 뭐 다 있습니다. 그때는 없고 지금 왜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업이죠. 기업의 그 주된 목표는 뭡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장사가 되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적정한 인구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사가 된 인구가 됐다라는 얘기.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가? 자본력이 커집니다. 자본이 시장이 커지니까. 자본 시장이 커지면 또 바로 오는 게 뭐냐면은 정치 경제에 권력이 생깁니다. 이 권력은 뭘까요? 수원의 국회의원이 몇 분이시죠?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몇 분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5분. 원주는 아까 35만 몇 분 같아요? 국회의원이? 둘입니다. 둘하고 5하고 국회에서 누가 셉니까? 5명 있어야죠.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도 수원이 더 많이 가져오고 도로를 놔도 수원이 더 많이 넣는 거예요. 혹시라도 인구 3만 미만에서 오신 스님 계신가요? 계시죠? 할 수 없습니다. 손 드셔야지. 인구 3만에 국회의원 몇 명? 없습니다. 연대에서 붙어서 한 명이시죠? 네? 붙어서 한 명.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뭐가 많아지냐면은 마지막 단계로 저 표현을 쇄신의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모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 대학병원도 생깁니다. 좀 스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좀 우스운 얘기 하나. 저는 원주 35만 되는데 살지만 거기도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 세브란스라고 병원 종합병원 큰 게 있습니다.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이 의사가 실력이 좋을 것 같고
시간도 버스 타면 뭐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그만큼 큰 인구가 가진 도시에 큰 병원이니까 거기는 더 잘하겠지. 이 생각이에요. 더더욱이 아까 3만 거기 종합병원 없으니까 그 인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신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시설이든 복지시설이든 뭐든지 간에 많이 같이 덩달아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악순환이라고 썼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줄면은 뭐부터 없어집니까? 일단은 세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 권력도 인접하고 합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업되는 저기 스타벅스니 이거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없어지게 뭡니까? 그 다음에 병원 없어집니다. 약국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없어지겠습니까? 미장원 없어집니다. 이제는 머리 하나 깎기 위해서도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터미널이 없어집니다. 노선이 자꾸 이 악순환이 또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구의 이동, 인구와 관련된 것이 지역 발전하고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불교하고.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5가지 얘기를 한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뭐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만 얘기해. 인구 구조적인 문제, 매일 어제 대통령께서도 뭐 걱정을 엄청나게. 이거는 우리 생존에 달린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 이 인구 구조가 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출산율 저기 때 이것만 끝. 출산율이 우리가 0.7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0.6 얼마 간다는 것 같아요. 사회가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 되니 2점은 넘어야 됩니다. 2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나라지갈 군인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도 2점이 안 됩니다. 1점 몇인가 거기도 그럽니다. 이제 뭐 큰 문제죠. 이런 문제라는 것이 인구 문제만 아니라 이 인구 문제는 이게 사회, 산업, 경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기후위기.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까 보니까 30몇 도 이렇게 됩니다. 기후가 이게 지금은 예전에 거기 글로벌 워밍이라서 지구 온난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나오겠지만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가. 그래서 글로벌 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끓는 지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 부분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터전을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우리 감염병 위기. 요즘 또 무슨 뭐 얘기가 잠깐 나오고 스님들도 마스크 좀 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제 이거는 뭐 새로운 종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 이제는 뭐 우리가 적응하면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영향. 뉴스 좀 많이 보시죠, 요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AI가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이제 저도 그 SNS 이런 데 안 올립니다. 사진. 뭐 일부러 안 올리는 것도 있지만, 사진 뭐 올려봐야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만 줄 사진이니까 올리지는 않는데, 뭐 올리죠. 다 하루에 전화 오는 중에서 3분의 1은 다 나하고 관계없는 전화예요. 관계없는 문자, 관계없는 메시지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한편 뭐냐면 이 사회, 경제, 윤리적으로 부작용이 굉장히 노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병도 얻고 있어요. 저는 그 병을 뭐라고 신뢰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 여기서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다 우리는 갖고 있는 분은 다 현대 문명병이라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주 심해요. 옆에 놓고 잡니다. 자면서 깨고 메신지 뭐 자면서 왜 필요합니까? 그게 멀리 그거에 의존하고 사는 그런 현대 문명병 이것이 과학기술의 혁명이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문명의 혜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그늘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불확실성 시대에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우리 거 먼저 좀 들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의 치명적인 위기 시작적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어거지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윈의 진화론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곤충들 삶이 불편해지거나 피폐해지면은 출산율이 떨어진답니다. 당연히 그래. 곤충도 그러는데 우리가 왜 가장 출산율 저하가 뭐가 문제냐고 하면 답은 살기가 불편한 거예요. 삶이 불편한 거예요. 삶이 지금 우리 안 좋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억지로 그런 부분이 아니죠. 이 출산율 문제 외국에서도 이거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 기사 난 거 보면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저게 어떻게 될까? 일본이 그 상황에서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 파란 게 한국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게 지금 우리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제 아까 저 인구의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리스크라는 것은 첫 번째 지역 소멸.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역. 저 빨간 거 보시면 빨간 거는 다 위험 지역입니다. 17년도에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이 이제 진도라고 나오는데
이제 30년 지나면 이렇게, 47년 되면 이렇게, 거의, 그 결국 전 국토가 지역이 없어질 위해, 지역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불교는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사람이 없어지고 지역이 없어지는데 거기 남아있는 사찰은 어떤 스님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에도 그 인구 문제 때문에 그 공양,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스님 계시는데 이렇게 좀 시중 없대요, 사람이. 네? 공양주라고 그래. 이제 혼자 끓여 드셔야 되고, 이제 이상한. 불교도 이 문제 이제 걱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한국 기후의 문제입니다. 기후, 아까 기후 얘기했죠? 제가 원주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원주 근처에 계신 스님 계신가요? 원주에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2년 전에 바나나가 열렸습니다. 한여름에. 아마 지금도 열릴 거예요. 그 바나나가 열린 게 하우스에서 열린 게 아니라 노천변에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지네는 좋겠다. 이제 길에 바나나도 따먹고, 망고도 따먹고, 얼마나 좋겠니? 그래도 실없는 놈은 좋겠대요. 이제 그 귤이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중부지방까지 와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여기 스님들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이용이라는 가수 아시죠? 이용. 아는 노래 뭐 서울이라는 노래 있나요? 서울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사과나. 그때 그 노래를 듣고 그때 농작물 지도에 사과라고 하는 것은 대구 이남에서만 나는. 지금은 사과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북한까지 갔습니다. 북한에 심어주고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저 금강산에 있는데 잘 자랍니다. 앞으로 맛있는 사과는 북한에서 납니다. 심각한 얘기죠. 지금 빨리 잡숴야 돼요. 이제 사과, 그만큼 농작물 지도가 틀려집니다. 농작물 진로가. 이 사과 재배도 이제 불가능해지고, 기후변화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온 나라 온 국민이 정신병 걸렸다고. 국가에서도 인지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대통령께서도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나설 때라고 했어요. 아주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걸린 지가 언젠데. 국민의 정신적인 문제 국가가 다뤄줘야 돼요. 국가 예산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 이런 위기를 보면은 정말 인구 문제, 국가의 운명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청년들 보면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녀야 됩니다. 걔들이 우리를 다 책임을 져야 돼. 여기 이렇게 등골 휘는 청년들. 우리를 돌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 청년들, 그걸 때문에 생산인구, 일해야 될 인구는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부양해야 될 고령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다는 이 부분, 이 문제. 이거 어딜까요? 뭐 벌써 한국이죠. 옛날에 이런 사진, 위성사진 보면 어디를 많이 비췄죠? 여길 비췄죠. 저기는 전력이 모자라니까 불을 안 켠다. 우리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우리 일어난다. 사람이 없어지고 지역이 없어지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다. 출구 없는 기후 문제입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북극 곰들이 쓰레기를 먹으러 저렇게 내려옵니다. 차 안에 온도가 5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맨손으로 운전을 못합니다. 뭘 꼈습니까?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합니다. 요거 뭡니까? 바다에 사는 해마입니다. 해마가 아주 이쁜 면봉을 끼고서 봉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어항에 넣고 본 게 아닙니다. 바닷속에서 인간이 버린 면봉으로 봉체조를 하고 있는 해마. 작년인가요? 강남. 그렇게 잘 돼 있는 강남에 참 이 사진 엄청나게 나왔죠. 우리 한국의 환경 위기 시기입니다. 12시 되면 땡입니다. 한국은 9시 28분입니다. 3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세계 평균 얼마인가요? 9시 35분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조금 하지만, 자, 기후 문제가 저 문제도 있지만 요즘에 더 심각하게 나오는 것은 기후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우울증, 정신병까지 있는 현대 문명병, 정신병이 있는데 거기다 기후 우울증까지 있는 이 정신병에 영향이 있는 기후 문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다만 지금 현재 나한테 안 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죠. 자꾸 심각한 얘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요새 디지털화 된다고 해서 디지털에서 내세우는 게 친환경적, 탈물질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지하자원을 이용해서 만드는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을 소비 안 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디지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더 많은 피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디지털 문명의 배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게 설명은 못 드리고, 저기 만화 하나 보시죠. 어떤 사람이 배낭을 메고 뒤로 자빠져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뒤로. 뭐 하는 지금 형태입니까? 행동입니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뭘 주면서? 금반지를 하나 주면서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금반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3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톤의 배낭을 갖고 금반지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금반지 하나 만들려면 3톤의 물질이 소모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쓰면서 그 많은 물건을 쓰면서 일상을 했을 때 몇 톤의 물질을 쓰냐면 38톤의 물질을 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물 하나 우리 저것도 만드는데 오렌지 주스 아까 많이들 드셨지 않습니까? 오렌지 주스 1리터 만드는데 100kg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오렌지 주스를 팔지 말고 먹지 말자 이러고 뭐 그러죠. 생태 뭐가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1년에 38톤에 만들어내는 것을 다이어트를 통해서 사실은 고통의 생태적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1년에 적어도 우리는 한 17톤 정도로 만들어야지만 조금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다.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요새 그 뭐 디지털 그거 하면서 좋아요 누르지 마십시오 이제. 좋아요 한 번 누르고 SNS 한 건 보내는데 0.632kg의 물질이 듭니다. 이메일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메일에 메일함 남겨두지 마세요. 에어컨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이 듭니다. 봤으면 빨리빨리 지웠어요. 가급적이면은 근데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저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 조금씩 고쳐야 된다. 우리도 고쳐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한국인 지난 7년 동안 더 우울해졌다. 더 우울해진 한국인. 우울합니다. 다니는 거 봐도 웃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우울해진 한국. 이러한 그 현대 문명병을 배웠죠. 이 현대 문명병이라 이런 것들이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질환까지도 유발을 시킵니다. 이 현대 문명병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초문명한 시대에 이 대중들이 걸린 문명적 질병, 이거 누가 어루만져지고 누가 이제 치유해 줄 거냐, 이거. 국가가? 다 못합니다, 국가가.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종교도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서. 그 말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죠. 58년 개띠 지금이 가장 불안해.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가장 불안합니다. 거기다 또 나온 중간에 70년 개띠. 언제 도태될지 몰라서 94년 개띠는 우리 애입니다. 얘는 미래 희망도 없답니다. 얘 친구들은. 가만히 보니까 전 세대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거 저기 한 달 전 자료입니다. 이거 국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다 지금 불안하고 다 우울하고 다 지금 미래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대중은 생애 주기별 모두 다 고통을 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 행복 수준, 갈등 수준이 이게 또 위험합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이것도 뭐 며칠 전 난 그 우리 기사입니다. 너무 집단 간의 갈등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 아니면 나 아니고 오죽하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 성향이 달리면 결혼을 안 하겠대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정치 성향하고 결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해서 보니까 2018년, 2023년에 우리나라 사회 갈등이 이게 점점 더 탄탄해졌어요. 죽은 거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젠더 갈등이에요. 이 젠더 갈등은 많이 이제 좀 저기 됐지 않습니까? 요건 줄었어요. 나머지는 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걸 왜 가져왔냐면 여기 주처럼 보고 있죠. 국민들은 국가기관이든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도를 보이는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해놨습니다. 의료계, 금융기관, 대기업, 교육계는 되게 높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종교, 검찰, 경찰, 검찰, 경찰은 좀 이해가 좀 가는데 종교도 우리 국민들은 약간의 좀 불신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종교의 문제겠죠. 뭐 어떤 종교인지 세분화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우리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엊그저께 그래서 지난번 자료는 없는데 엊그저께 이게 또 딱 났더라고요.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래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 심각하네. 그래서 저도 빨리 이거 하나 또 집어넣습니다. 이 자료를. 이거 엊그저께 자료예요. 국민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이다. 그리고 이 울분 상태 중에서 연령별로 봤을 때 이게 연령들 보니까 60세 이상은 제일 비율이 적어요. 울분 상태가. 왜? 뭐 당연하겠죠. 이제 이 살날이 뭐 얼마 안 나왔으니까 내가 울분하면 뭐겠어. 저도 울분은 별로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지?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울분 상태가 이거 빨리 사회적 치유 이거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불확실성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키신저라는 분이 불확실성의 위기 대응이라고 안 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위기 대응 해야 된다.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에 있어 불확실성의 재난과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를 빨리 예견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구성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지만 우리는 서로 응집하고 번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이런 문제를 무대응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국가든 간에. 만약에 이걸 무대응하고 불확실성 위기를 그냥 방치하고 놔뒀을 어떻게 될 거냐. 기존에 있던 다양한 문제들하고 포함해서 폭발적으로 터져서 그 조직도 그 국가도 붕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그게 필요하다. 리더십이. 우리 불교는 어떨까요? 우리 불교 일반 사회에서 가진 거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우리 일반 대중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 부분, 예측되지 않은 불확실한 위기는 생애 주기가 없어요. 아마 저는 어린애 나름대로 걔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실 분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전 생애에 아주 폭넓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아프게 스며들고 있다. 이 불확실한 위기는. 이럴 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 변화에 우리 불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만 받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환경적인 위험, 우리 사회에 대한 위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 저 위험이 있을 때 우리 종교는 위험이 없을까요? 종교 가치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종교 가치에 떨어지고 종교 신자가 감소하고 사회적 신뢰 떨어지고 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 이랬었어요. 다행히 불교는 굉장히 노력들을 해갖고 지금 젊은이들의 수용도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좀 틀려지고는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까지 나온 자료들 종교인 감소, 호감도 저하가 일어나는 것이 2023년도 조사에서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 실질적인 자료죠. 전체적인 종교 관심과 종교의 감소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종교에 대한 관심도 수용도 받아들이고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불교 내부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거 그때 우리 불교에다 뭐 지금 충무원장 스님께서도 임기 내 한국 불교 위기 극복의 정법을 매진한다. 라는 이제 그만큼 위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걸 한번 우리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성 위기와 위협을 우리 스스로 과연 느끼고 있느냐? 스님들 느끼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협이 있다면은 불교 재건을 위한 저 재건의 거센 강물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걸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가? 위기를 느낀다면 그 불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준비하고 있는 건 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불교에 대한 젊은 세대 수용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세대, 저 같은 세대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애들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접했고 그렇대. 그런데 지금 애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왜? 불교와 접촉면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이해를 하는데 젊은 세대는 그걸 이해를 못한다. 그 차이죠. 인식의 차이라는 것을 뭐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 기준선 이동 증후군 또는 세대 간의 기억 상실, 이렇게 세대 간의 기억 상실이라는 용어가 더 와닿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야, 나 때는 그 군대가 병장 월급이 3,7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을 준대. 그럼 걔들은 아 그랬어요 이거 아니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 이게 세대 간의 기억 상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접촉문을 넓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종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보는 느낌 중에 굉장히 좋은 신호들이 불교에서 있습니다. 뭐 많이 보시죠? 뉴진 스님 불교 AI 밴드. 이것도 아주 나는 절로 우리 애도 물어보더라고. 우리 애 30살이거든요. 여자인데 물어봐요. 난 몰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물어보는 얘기는 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기도. 근데 뭐 경쟁률이 7대1, 8대1이어야 돼. 그럼 뭐 어떤 백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봤을 때 이 불확실성 사회 일위 현상과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불교 자체적으로 노력하신 것들 엄청나게 저는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 노력에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트렌드로 갈 거냐 그냥. 아까 말씀대로 뭐로 가야 된다? 성장의 문화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트렌드로 끝나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재미로, 관심으로 끝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의 뭐로 성장의 문화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은 하나의 굉장히 대중의 불교 수용 성장을 최고의 기회다.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뭐로 새로운 성장의 문화로 살릴 것인가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부 여기서 마치고 나서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해라. 억지로 변화해야 될 상황이 오기 전에 세상이 움직이는 것보다 앞서 움직여야지 우리 조직이, 우리 국가가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로 일부 것들에 좀 쉬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